네, 안녕하세요. 고3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게 될 건 제4차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고요.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아까 공지 올린 것처럼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수강하셨는지 필기 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수업,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수능이 24일 정도 남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올린 것처럼 현실감 있게 고3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갈게요. 송수원의 까치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인정과 배려를 나타내는 소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타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치밥은요, 겨울에 또는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날짐승들이 먹을 식량을 남겨놓는 그러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재가 까치밥이라고 하는 소재고요. 이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인정의 소중함 또는 배려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작품이 까치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고향은 우리가 지역을 말할 때 사용하는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향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고향은 같은 고향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시골에서 보였던 모습, 즉 인정이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해석하셔야 이 구절의 의미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의 따뜻한 인정도 모르면서 또는 고향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긴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까치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정, 배려, 이타적인 소재라고 했죠.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조카 아이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날짐승을 위해 남겨놓은 까치밥을 떼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결국 인정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정과 배려를 모르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라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해 놓고 마치 말을 건네는 것처럼 활용하고 있으니까 얘를 대화체의 어조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대화체의 어조. 됐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까치밥 따지 마라 라고 화자는 서울 조카 아이들에게 충고를 던지고 있어요. 충고. 그럼 결국 여기서 서울 조카 아이들에게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라고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추가로 더 적자면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어라고 하는 말 아까 빼먹었는데요. 도노법, 누군가를 부르면서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따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는데, 따지 말라라고 하는 건 결국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명령형 문장이 될 거고, 따지 말라라고 여지를 두지 않고 있으니까 단호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남도에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그럼 여기서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인정이 없는 굉장히 삭막한 세상이라고 봐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얼마나 허전할까? 즉 까치밥마저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서리적 표현, 허전하다. 그럼 여기서 서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음이 쓸쓸하다. 인정도 없고 배려도 없으니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비라고 하는 것도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치어가며 흐르는 거니까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이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물고비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를 줄일 때도. 그럼 결국 메마르고 각박한 현실이라고 하는 건 다음 문장을 읽어봤더니 굉장히 험난하게 살아온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등불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의 지시대명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까치밥을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까치밥을 따뜻한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A는 B이다 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 중 은유법이 적용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 부분이 바로 까치밥을 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까치밥을 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날짐승에게 따뜻한 등불이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을 따지 마라. 똑같은 말이 위에서도 나왔고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시어 또는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랑방 말쿠지. 말쿠지라고 하는 건 물건을 걸기 위해서 벽에 걸어놓는 그 나무 갈고리와 같은 것을 말쿠지라고 하는데 사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신 몇 죽을 걸어놓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집신 몇 죽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는 집신이 있는데도 이 집신 몇 죽을 사랑방 벽에 걸어놓고 신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답니다. 그건 결국 이 집신 몇 죽을 할아버지께서 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남겨놓은 소재가 될 거고, 누군가를 위해 남겨놓은 소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푼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타적인 소재라는 측면에서 이 집신 몇 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까치밥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아래 나와요.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보시의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즉 길손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입니다. 외로운 나그네의 길보시라고 하는 건 길동무예요. 길동무가 되고, 그럼 거의 친구 역할을 한다. 한밤중 동네게 컹컹 음성상징어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을 넘기도 하였으니, 그럼 할아버지께서 걸어놓은 집신 몇 죽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길동무 역할도 하고 아버지가 두만강 국경을 넘어가는데도 도움을 준 소재가 되겠지. 그러니까 까치밥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아이들아, 또 아이들을 부르고 있으니까 도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까 서러워하지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하늘에 떠서, 겨울하늘에 떠서. 그럼 여기서 까치밥이 나왔고 겨울하늘이 나와 있는데
까치밥은 긍정적 소재라고 했고 겨울하늘은 메마르고 삭막한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서로 뭐가 된다? 대비가 된다.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인정과 배려가 될 거고 겨울하늘이라고 하는 건 각박한 세상이 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아직도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건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서울 조카 아이들,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그런데 얘를 단순하게 이 작품만 놓고 보면 서울 조카 아이들이 되겠지만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인정을 모르는 현대인들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해도, 나타낸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리고 머나먼 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걸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인생 또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또 사투리 나왔어요. 아까 말쿠지도 사투리, 방언, 따숩게도 사투리,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송승헌의 까치밥을 지은 이 의도는 결국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와 있는 작품은 김준태라고 하는 작가의 참깨를 털면서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요 좀 비주류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냐면 할머니가 꾸중을 합니다. 누구에게? 당연히 시에서 말하는 화자에게. 그 할머니의 꾸중을 들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근데 문학에서 성찰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항상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깨달음이 나와. 자기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즉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이 이제 참깨를 딸면서인데요. 일단 할머니의 꾸중을 들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인물관계도를 잠깐 그려보시면 일단 여기서 화자에게 정서 또는 화자의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주는 사람이 할머니니까 할머니를 센터에 놓고 여러분들이 할머니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는 시골에서 살고 계시니까 농촌 생활을 하실 거고요. 할머니는 내용 읽어보셨겠지만 결과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고 할머니는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실 거고 할머니는 굉장히 살아가는데 여유를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vs 화자라고 형상화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고요. 결과만 중시하고요.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무시한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경시라고 합니다. 경시하고 여유보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와 나는 서로 모습이 뭐 하냐면요. 대조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인생에 깨달음을 얻고 있는 내용이 참깨를 털면서 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시이긴 하지만 마치 소설처럼 서사적인 전개를 보인다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깨를 털면서 라고 했으니까 이 터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겠습니다. 산그늘 내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그늘이 내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니까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밭 귀퉁이에서, 그럼 여기서는요 이 밭 귀퉁이가 중요할 텐데 이 밭 귀퉁이가 왜 중요하냐면 할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공간이니까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 밭 귀퉁이가 될 겁니다.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여기가 중요합니다. 참깨를 턴다.
그럼 이 참깨를 터는 행위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참깨를 굉장히 조급하게 털어요. 하지만 나와 행동의 차이를 보이는 할머니는 굉장히 여유 있게 참깨를 털기 시작합니다. 즉, 나와 할머니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함께 제시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조급해 하지 않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작품이 참깨를 털면서고, 참깨를 털면서라고 하는 참깨를 터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슬슬 막대기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되겠죠.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나라고 하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화자가 할머니와 달리 조급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거야.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굉장히 화자는 할머니와 달리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죠. 세상사에서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사라고 하는 건 도시에서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시에서의 삶에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음성상징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절에는 참깨를 털기, 참깨 털기에 즐거움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오죠. 음성상징어 나오고, 그리고 흰 색깔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나오죠. 도시에서 10년은 가차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쏴쏴 음성상징어 쏟아지는 것들이 이 두 행 묶어보시면 결국 여기는 한 번만 기분 좋게 치면 참깨처럼 쏟아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결과물을, 보상과 같은 결과물을 빨리 얻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서 추구 본다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욕망이라고 생각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정신없이 털다가 드디어 할머니께서 꾸중하시겠죠. 야,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돼. 할머니의 가차없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 두 부분 있죠. 즉, 성급하거나 조급하면 안 된다. 순리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할머니의 꾸중을 듣게 되었다 해서 이 꾸중이라고 하는 게 결국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 또는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 라고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오른쪽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요, 경수필이거든요.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경수필과 중수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수필이라고 하는 건
중수필보다는 무게감이 덜하고 사소한 본인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설파하는 것을 경수필이라고 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의도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면 얘를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일단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제에 적고 있는 거야. 무차별적 소비를 하는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작품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그러면서도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나무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에 공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위에 조금 더 적을게요. 이 작품은 특징,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편지글의 형식을 서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서간체, 수필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체험이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요, 이기적이고 많은 것을 소비하는 소비적인 인간을 제목에 나와 있는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로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자연에서 또는 자연을 경험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 또는 사회의 문제로 확장하였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 작품이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정리를 도와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들어가서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언젠가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국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체킹하셔야죠.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소강리 소나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에게 반성 또는 성찰의 계기를 부여해 주겠네요. 이 가나다의 새 작품은요, 화자에게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주는 소재 또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인간을 위한 거지 자연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양의 소나무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거, 난 더 이상 공감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그 다음 부분 잘 보세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특징 부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나무를 자르는 것을 인간의 삶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방문했었던 소강리의 소나무, 글씨 잘못 썼다 얘들아. 소나무라고 적으시면 돼요. 소나무와 달리 대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소비만 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되겠죠. 나무는 무언가 만들어내는데 사람은 계속 쓰기만 한다. 문제가 있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까지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문제가 많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밑줄 쳐보시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폭력성을 말하겠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이 소강리에서만큼은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을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청에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즉 인간의 폭력성이 나무를 자르는 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산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을 우리 일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그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는 소나무라고 하는 자연물과 우리라고 형상화되는 인간들의 긴밀한 관계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솔바람뿐만 아니라 솔빛, 소량 등 어느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전통적 가치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고든 종치뿐만 아니라 암석지에 굳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전혀 다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오늘날이라고 하는 건 소비할 수 있는 물건, 얘를 소비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비할 수 있는 물건, 소비재로서의 상품, 가치만 생각하는 게 오늘날이라면,
전혀 다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즉 예전의 모습이 될 텐데, 예전에는 소비재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지조라고 하는 측면을 바탕으로 소나무를 바라봤으니까 오늘날과 과거에 봤던 모습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보시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폭력성을 견디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가로 닫아 열고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가 발악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굉장히 비정해졌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나 나무, 즉 소나무가 무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네요. 문제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도와드릴게요. 넘어가서 탄군가 가겠습니다. 많이 봤던 작품들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놓고 보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바탕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군가라고 하는 작품은 같이 갈게. 조선 후기에 굉장히 궁핍이라고 하는 건 가난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궁핍한 생활 또는 가난한 생활로 인한 고통과 걱정과 체념을 말하는 것이 탄군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생활 모습 또는 삶의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서 탄군가라고 했을 때 귀신을, 가난이라고 하는 소재를 귀신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하늘이 만드실 때 고르게, 여기서 말하는 고르게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하늘이 만드실 때 일정하게 고루하련만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가. 30일에 9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 다자성어 나와야죠. 삼순구식, 매우 가난한 처지. 10년 동안 옷 한 번을 갈아입거나 못 갈아입거나, 얘도 마찬가지 관련된 자자성어가 있습니다. 10년 일관, 삼순구식이나 10년 일관이라고 하는 건 몹시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는 말.
안회의 표주박이 빈들 나같이 비었겠으며, 여기서 말하는 안회라고 하는 건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인데요.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안회가 들고 다니는 표주박이 가난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현의 밥그릇이 비었다고 나같이 비었겠으며, 즉 나의 가난이 더 커. 원헌, 여기서 말하는 원헌이라고 하는 건 공자의 제자인데요. 청빈, 즉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살았다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원헌의 가난이 나같이 심할까? 그럼 결국 이 A라고 묶여있는 부분에서는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궁핍한 또는 가난한 생활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사 속의 인물을 등용한 이유는 걔네보다 내가 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봄날이 더디 가서 뻐꾸기가 재촉하거늘, 봄날이 깊어져서 뻐꾸기가 재촉하는 이유는 빨리 농사 지으라고. 동쪽 집에 가서 따비라고 하는 건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서쪽 집에 가서 호미를 얻고, 즉 화자가 너무 가난해서 농기구를 대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을 했더니 올벼씨 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먹었고, 그럼 안 좋은 상황에 또 안 좋은 상황, 설상가상. 기장피 조팥은 서너 대뿐이거늘, 여기가 바로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고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굶주린 식구들 이리하여 어찌 살겠는가. 이봐 아이들아 돈오법 어쨌거나 힘쓰거라. 명령형 종결어미. 죽을 쑤어 국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었는데, 그럼 당연히 건더기가 배가 조금 더 찰 테니까 건더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좀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양반의 입장 또는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야? 화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지만 노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눈을 치켜뜨고 코로 방귀 낀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 사회상을 알 수 있을 거야. 신분제도의 동요, 감히 노비 따위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올변은 한 발 뜯고 조팥은 다 묵히니 쌀이 피 발행이는 나기도 많이 났네. 결국 곡식은 자라지 않고 잡초만 굉장히 많이 자란 상황. 부정적이겠네. 환곡이라고 하는 건 곡식을 빌렸을 때 이자를 환곡이라고 합니다. 환곡이 비싼 이자 무엇으로 장만하며, 요역 공부는, 여기서 말하는 요역 공부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육체적 노동,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다 사자성어로 탐군가에서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백이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요리조리 생각하다, 여기저기 생각하다. 견딜 수가 전혀 없다. 견딜 가능성이 없다. 초목이라고 하는 건 풀과 나무죠. 풀과 나무가 무지, 아무런 생각을 못하는 것 또는 아무 걱정을 모르는 것을 부러워하나 어찌하겠는가. 시절이 풍성한들 지어미가 배부르며 겨울이 덥다 한들 몸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는가. 옷이 없으니까요. 배틀복도 쓸데없어도 그냥 빈벽에 걸려있고, 솥시루도 버려두니까 붉은 녹이 다 쓸었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세시절기 잔치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원근 친척, 멀고 가까운 친척, 오고 가는 손님들은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구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수 같은 가난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가난을 귀신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귀신도 사람의 일종이라 그래서 의인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떨칠 수 있겠느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가로 한번 열어보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잠시만요. 떨쳐내리요.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가난, 아까 말했던 거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가난을 의인화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가난을 의인화한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고통스러운 상황, 가난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희화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떨칠 수 있겠는가? 수레에 양식을 갖추고 이름을 불러서 전송하니 길을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슴에 한이 맺혀 원망하여 이르는 말이 지금까지부터 이르느뇨까지는 누구의 말이냐면 가난 귀신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랑 함께해서 죽거나 살거나 떠날 데가 없었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 가라고 하는 거야.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협박을 하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 여기서 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난 귀신이 될 테니까 의인법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해도 특이사항 없겠죠.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는데 너 혼자, 즉 가난 귀신 혼자 믿음이 있어서 나를 버리지 않는데 억지로 절교하여 잔깨로 떨쳐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마지막 두 행. 체념적인 느낌이 들 거고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안빈낙도의 자세가 드러날 겁니다. 하늘이 준 인의 가난,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해도 특이사항 없겠죠. 이러한들 어찌할 수 있겠는가? 빈천, 가난하고 천박한 것도 나의 분수오니 서러워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한 편의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 봅시다. 45분 채우려면 보는 게 낫겠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문법적 장치, 개념어들 나오면 개념어들 먼저 체킹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개념어들이 일단 나오는지를 보시고 슬러시 끊어놓은 다음에 연관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반어법 안 나오죠. 그리고 의문형 어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예찬하고 있지 않죠. 화자의 이상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죠. 공간이동 없죠. 역사적 인물 누구야? 안회가 나왔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죠. 내가 더 슬프다.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빨라요. A와 B에 대한 설명. A 부분은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체념적인 어도로 가난을 받아들이고 안빈낙도의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A에 나타난 화자의 상실감, 실망감, 우울감이라고 보긴 애매할 거고 무력감도 애매하겠죠. 좌절감 맞고요.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정답 4번으로 끝날 겁니다. 현실적 문제를 타개한다? 수용하는데 타개가 어떻게 돼요? 체념하는데 타개를 어떻게 해? 체념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상황에서 수용하는 걸 체념이라고 한다고. 타개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극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 단절 아니죠. 나라에 대한 불만 아니죠. 자신의 능력을 알아준 벗 없죠. 그럼 결국 이 문제도 지금 슬러시로 끊어놓는 부분 끊어놓으시고 앞뒤 중에 하나만 가지고 풀어도 시간 단축은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올라가서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 늦어가니까 빨리 농사 지어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뻐꾸기라고 하는 자연물이 준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죠. 물 먹으면은 물배 채우는 것도 아니고 건더기를 줘야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너네 반드시 힘써서 일해야 돼 라고 말하는 화자의 심정. 쌀잎이 파랭이 등이 자라는 상태를 통해서 필요한 작물 대신 잡초가 무성한 데 따른 허탈감 맞죠? 내가 필요한 건 곡물인데 곡식인데 잡초만 자라고 있고 잡초 먹을 수도 없으니까 시절이 풍성한들 시절이 좋다고 한들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배 채울 수 없을 거야. 마찬가지 맞는 말. 정답 5번이죠. 이 얼굴을 지녔다는 것을 통해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시기 질투 이런 말 안 나오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경제적 토대마저 흔들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많이 봤던 조선 후기 사회상의 모습 중 하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대부들은 자신이 직면한 궁핍한 현실에 주목하여 가사를 썼는데 전란 이후 창작된 사대부의 가사는 강호가도를 주로 조례했던 전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분간은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자와 세금을 감당할 수 없고 명절을 세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버거운 데다가 하인들마저 제목을 다하지 않았던 상황을 겪어야 했었던 작가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0일 동안 9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 한다는 진술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화자의 사정이 구체적이죠.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도 구체적이고 수치를 제시해도 구체적이에요. 우리 화법과 작문 할 때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 되는 것처럼 수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올배씨 한 마리를 반 넘게 쥐먹었다는 진술에서 농사를 짓는 일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군. 맞는 말이 될 거고요. 3번 이리저리 생각한들 황곡 비싼 이자나 요역 공부를 견뎌낼 수 없다는 진술에서 이자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던 작가의 번민, 고민, 걱정 드러나죠. 매일 밥 짓는 소시루를 관리하지 않는 탓에 붉은 녹이 쓸었다는 진술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하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가난하니까 쓰지 못하는 건데 하인을 왜 비판을 하겠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문제 해설까지 끝냅시다. 이번 영상에서 22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게 개념어가 될 거고 계절적 배경,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 동일한 시행의 반복, 대비되는 인물 제시. 지금 가로친 것들이 국어 관련 기본 개념어고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가와 나를 생각해보면 까치밥에 서울 조카 아이들하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참깨들의 할머니랑 화자를 대조시킨다라고 했잖아.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5번에 나와 있는 대비되는 인물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눈에 보이실 거고 대비되는 인물을 제시하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효과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주제의식을 부각한다는 무조건 맞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또는 화자가 처한 처지 또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한다라고 하는 효과는 매번 맞물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정답은 5번으로 끝나실 겁니다. 설명을 좀 딥하게 해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공간을 중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찰의 계기를 주는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인정을 나타내는 공간 이런 것들도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이다. 갈게 1번 가의 고향은 가족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화자가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 아니죠. 두만강국경은 닿을 수 없는 곳에 대한 화자의 동경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걸어놓은 집신 몇 죽으시고 간 공간을 나타내는 거지. 밭 귀퉁이는 화자가 할머니의 고된 삶에 대한 연민도 아니죠. 나의 도시는 시골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화자가 새로운 자극이 아닙니다. 화자는 원래 도시에 있다라고 했잖아. 소강리 소나무 숲은 소나무를 고궁복원 공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바뀌게 되죠. 왜? 소강리 소나무 숲이 바로 화자의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5번으로 끝나겠죠.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좀 딥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텐데 온산청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볼까요? 온산청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폭력성이 온산천에 미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왕성한 생명력 절대 해당사항 없죠. 정답 4번으로 끝날 겁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조금 더 딥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는 특이사항 없을 것 같아서 정답만 찍고 넘어가고 있어요. 25번 다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쓴이는 나무가 잘린 부분에서 녹이가 올라온다는 믿음에 대해 수긍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죠. 맞는 말. 글쓴이는 지구의 생태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인간의 폭력성. 남산의 소나무들이 무수한 솔방울을 달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싹을 키울 땅마저가 황폐해져 버렸으니까. 금줄의 보호를 받지만 결국 솔밭에 묻히는 인생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나무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이성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대 문명은 편리하기도 하고 풍족하지만 자연의 대상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고립을 불러오면서 미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는데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선인들, 조상들은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도모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했다. 이걸 바탕으로 가와 다를 분석하라고 하니까 적용해서 보시면 할게요. 1번. 배를 줄일 때에도 날짐승들을 위해 까치밥을 남겨두는 풍습은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중시했던 선인들의 가치관이 맞죠. 까치밥이 가지고 있는 게 인정, 배려, 이타심. 2번. 가해화자가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을 환기하며 서울 조카 아이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니죠.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3, 4, 5번은 읽어보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교시 수업 영상이었습니다. 필기 다 하시고 사진 찍어서 개인톡으로 저한테 인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파이팅 합시다.